여러분, 무섭죠?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페페TV,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방사능으로 일본 국민들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연예인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연예인들의 피폭이나 사망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오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관심이 덜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일본은 방사능 피폭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방사능으로 죽어간 혹은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일본 연예인들에 대해 알아보고 경각심을 가져보는 영상 준비해왔습니다. 죽거나 병에 걸린 연예인들이 너무 많아서 최대한 크게 이슈가 된 인물들로 줄이고 줄였는데 이번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 말고도 정말 많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세요. 페페TV 팩트 체크. 이 광고는 후쿠시마는 건강하니까 먹어서 응원합시다 라는 광고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광고 촬영 중 음식을 섭취했던 모든 출연자들 싹 다 내부 피폭 판정 받았습니다. 이 방송은 후쿠시마 식품들을 먹는 먹방인데 진행자 2명이 방사능 피폭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방송에서 할아버지의 고향인 후쿠시마를 응원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원자로 근방 30km 내에서 야영하고 직접 고기 잡아먹고 풀 뜯어먹는 방송인데 이 사람은 방송하고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마오 코바야시는 일본의 프리랜서 뉴스 캐스터이자 여배우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후지TV의 기상방송 캐스터 중 하나였습니다. 1981년 7월 21일생으로 일본 니가타현 오지야시 출신입니다. 유방암을 앓아 투병 중이었던 프리 아나운서 코바야시 마오는 블로그에서 투병기를 기록해왔습니다. 그녀의 블로그에는 남편이자 가부키 배우인 이치카와 에비조를 비롯해서 아이들과의 화목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어왔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남긴 하루 후에 병세가 급변한 마오씨는 암 발견 1년 8개월 만에 3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오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블로그 포스팅은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것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갱신한 블로그에는 지금도 일본 팬들의 댓글이 달려 무려 8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마오짱, 매일같이 마오짱의 2 자녀 성장을 에비주씨의 블로그를 통해서 지켜봤습니다. 저 열심히 살아갈게요. 몇 번이나 만나러 옵니다. 마오짱의 친절한 미소에 항상 격려받으며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오짱, 오늘도 꿈에서 만나요. 오렌지 주스를 준비해서 추모하고 싶습니다. 용기와 건강과 치유 감사합니다. 등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아이돌 마루야마 카린 양은 1993년 후쿠시마현 출생으로 미스 아이디 2013의 준결승 진출을 계기로 아이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싱글은 2015년 2월에 내놓은 영원한 여름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폐암에 걸렸습니다. 카린 양 또한 자신의 블로그에 투병기를 남겨왔습니다. 지지마, 힘내라고 해도 언젠가는 병에 질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팬 여러분의 응원과 성원을 저의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글을 남기며 용기를 잃지 않는 모습으로 대중들의 감동을 자아냈는데요. 유튜브에는 아직도 그녀의 투병 영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폐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일본의 솔로 아이돌 마루야마 카린 씨도 21살의 나이로 폐암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카린의 트위터에는 그녀의 죽음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으며 그녀는 죽기 전 많은 팬들과 만나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배우 이마이 마사유키 씨는 극작가, 연출가, 배우로도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한때 육상 자위대에 몸을 담기도 했으나 배우의 길을 위해 제대했습니다. 그는 센다이, 나고야, 나아시에서 예정하고 있던 세계 공연을 중단하고 대장암인 것이 판명되어 긴급 수술을 실시했지만 상황이 악화되어 이듬해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암을 고백한 지 얼마 안 되어 2015년 5월 28일 사망했습니다. 생전에 아마이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에 침전물 제거 봉사활동을 나가기도 하고 이재민들을 위한 자선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그에게도 후쿠시마 피폭 루머가 따라붙었습니다. 카와시마 모리야마시 출신의 일본 배우이자 가수, 일본의 기미에로 불리는 가와시마 나오미 씨는 한국의 아이돌 출신 배우와 로맨스를 그린 열매라는 영화에 출연해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속 일본의 기미에라는 별명에 걸맞게 맑고
깨끗한 피부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작 소설 차이코이를 읽었을 때 너무나 관능적이라 역할을 맡기 힘들겠다 싶었다면서도 인간의 슬픔과 삶의 고통 등을 신중하게 그린 작품이었다면서 출연을 결심한 계기를 밝혔습니다. 가와시마 씨는 영화 열매의 인터뷰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며 격정적인 로맨스를 선보인 아이돌 출신의 한국인 배우 이태강 씨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남자 한국인 배우에 대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세대 차이를 느낀 적이 없을 정도로 호흡이 잘 맞아 촬영 때도 어려움이 없었다고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라는 인사를 전하기도 하며 한국 팬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가와시마 나오미 씨는 가수로 데뷔해 이후 라디오, TV, 모델, 배우 등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녀는 TV 드라마판 신라권으로 일본 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가와시마 나오미 씨는 남편 요로이즈카 토시히코 씨와 팬미팅 이벤트에 참가했지만 그녀의 충격적인 모습에 현장은 어수선했습니다. 가와시마 씨가 보도진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3개월 만으로 오랜만에 팬들 앞에 서게 된 그녀의 모습에 일본 열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련된 원피스로 등장한 가와시마 씨였지만 뺨 주변, 목덜미나 어깨 골격이 드러나 팔뚝뼈와 피부까지 앙상해져 버린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말라 있었습니다. 신장 158cm의 그녀였지만 당시 체중은 30kg대 초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현장에서 정말 괜찮아요, 건강해요 라고 다부지게 행동했지만 컨디션을 배려한 주최자에 의해 팬미팅은 5분 만에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간내 담관암이 발각된 가와시마 씨는 12시간에 이르는 복강 거울 수술로 담관을 곤란했습니다. 다행히 수술 후에 재발이나 전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쓰러웠습니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가와시마 씨는 수술 후 항암제도, 방사선 치료도 일절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면역력 향상을 위한 식이요법이나 프로틴의 섭취 그리고 적당한 운동으로 치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의 혈관에는 와인이 흐르고 있다고 말할 만큼 술을 좋아했던 가와시마 씨는 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수술로 담낭을 곤란했기 때문에 소화 효소가 분비되기 어려워 식사는 소화에 좋은 발효 현미나 두유, 요구르트 중심으로 반찬은 모두 천천히 씹어 먹는다고 밝혔습니다. 복강경 수술을 받고 약 2주일 입원, 복귀 후에도 활동 등을 계속하여 뮤지컬에도 주연으로 출연했지만 나가노 이나시에서 실시한 공연 후에 컨디션 불량을 호소하여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재기를 맹세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스테이지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여배우 가와시마 나오미 씨는 54세의 나이로 간내 담관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오카무라 타카코 씨는 대학 동기와 함께 음악그룹 아밍을 결성해 활동했으며 1985년부터는 솔로 가수로 데뷔, 2007년에 활동을 재개해 그해 NHK 홍백 가합전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싱어송라이터로 80년대 인기를 모았던 오카무라 타카코 씨 역시도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됐다고 공식 사이트에서 발표하고 요양을 위해 장기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오카무라 씨는 인스타그램에 친필 코멘트로 발표했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있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지지해주시는 여러분, 항상 오카무라 타카코를 응원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콘서트 투어에서 여러분과 만날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받은 검사에 의해 급성 백혈병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우 유감이지만 휴식을 취하고 지금은 치료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날을 믿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라고 밝히며 대중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야, 페페TV야, 그분들은 원래 몸이 약했나보지.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걸려. 그렇다면 건강한 운동선수는 어떨까요? 여기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괴물이 나타났다고 호들갑을 떨 정도로 일본 수영계를 뒤집어 놓던 수영선수가 있습니다. 2018년 하계 아시안게임 여자 수영 6관왕을 달성하였으며 여자 선수 최초로 아시안게임 MVP가 된 이케에 리카코의 등장에 일본 언론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이후 스타로 급부상한 그녀는 당시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선수로는 역대 단일 대회 최다인 6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대회 최우수 선수로도 선정됐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여자 자유형 50m, 100m, 200m와 저병 50m, 100m에서 최고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케에의 등장에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 여자 수영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팬들은 이케에를 향한 응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SNS를 통해 백혈병 진단 소식을 전해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이케에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 훈련 중이었던 호주에서 서둘러 귀국해 검사를 받았더니 백혈병에 걸렸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직 스스로도 믿기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우선 오는 4월 열리는 일본 선수권 대회에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당분간 치료에 전념해 한층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백혈병은 적혈구나 백혈구에 혈액세포가 분화할 때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 무제한 증식함으로써 발병합니다. 백혈병은 암세포가 급속히 증식하는 급성과 천천히 증식하는 만성으로 크게 나뉩니다. 이케의 경우 급성인지 만성인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케에는 자신의 SNS에 생각했던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는 힘듭니다. 사흘 이상 밥을 먹지 않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지지 않겠습니다. 지고 싶지 않습니다. 라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케에 씨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후보에 필두였습니다. 이렇게 건강했던 그녀도 백혈병임을 공표하자 일본은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일본인이 받은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5개, 6개는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던 일본 국민들은 저렇게 건강한 젊은 여성도 백혈병이라니 올림픽이고 뭐고 다 때려쳐라. 모두 다 병들게 생겼다. 일본은 이제 끝이다. 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런 일들이 이어지는 것이냐. 안전하고 싶다.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 라는 반응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해도 방사능은 사람이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능이 떨어지는 것인지 일본에 대한 애국심이 깊은 것인지 일본에는 방사능 피폭을 당해도 후쿠시마 농산물을 계속 먹겠다는 연예인들도 있었습니다. 일본 아이돌 그룹 토키오의 리더 야마구치 타치야 씨는 2012년 3월 방송 도중에 받은 전신 스캔에서 내부 피폭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룹 토키오는 후쿠시마는 건강해 라는 광고를 찍으며 1년 동안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먹기에 앞장서 후쿠시마 주민들을 응원해 왔습니다. 야마구치는 후쿠시마 농수산물의 방사능은 정부 허용치 이하라는 주장을 믿고 1년 동안 섭취했으나 결국 내부 피폭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돌 그룹 토키오 멤버들은 방송 이후에도 후쿠시마는 정말 안전하다, 안심하고 먹어달라고 호소했고 후쿠시마 지역 농수산물을 직접 먹는 퍼포먼스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국민 MC라고 불리던 오츠카 노리카즈 또한 방송에서 후쿠시마산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얼마 뒤 급성 리마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오츠카 노리카즈 씨는 방송에 복귀했다가 백혈병이 재발해 다시 입원했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모습의 변화로 일본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방사능 피폭은 사람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급속 노화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연예인만 병에 걸려 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후쿠시마 방사능 피폭을 고발하던 일본 아사히 TV 이와지 마사키 PD도 돌연사했습니다. 특히 그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일어났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도쿄전력의 부실공사 및 비리와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지 마사키 디렉터는 일본의 방사능 편파 언론 속에서 유일하게 원자력 발전 반대를 외치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그 추후 대책에 관해 추적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와지 마사키 디렉터는 뉴스 프로그램 보도 스테이션을 제작하면서 후쿠시마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갑상선 암이 급증하고 있다는 특집을 방영하며 방사능의 영향에 관해 무지하던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방사능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는 괜찮다며 먹어서 응원하자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 무엇을 살지를 그대로 보여줬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이 7나노미터 공정 도입에 차질이 있다며 반도체 설계는 인텔이 하더라도 생산은 반도체 제조를 전담하는 기업에 넘길 수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인텔처럼 반도체 설계와 생산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는 굉장히 굴욕적인 선언이었는데요. 인텔이 반도체 생산 외주화를 선언하면서 반도체를 위탁받아 생산 공급하는 파운드리 업계의 전체 파이가 커졌습니다. 현재 7나노 이후의 공정으로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는 전문기업은 대만의 TSMC와 우리 삼성전자뿐입니다. 물론 파운드리 업계의 최강자는 아직 TSMC지만 삼성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도 인텔의 덕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은 지금 스마트폰, 가전제품, 기계 컴퓨터까지 만드는 종합 반도체 회사인데다 이미 퀄컴의 5나노미터 EUV를 공정한 반도체 칩도 만들고 있어서 TSMC와의 경쟁에서 힘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TSMC보다 삼성이 인텔의 GPU 외주까지 맡게 될 가능성도 있죠. 게다가 삼성은 이미 반도체 미래를 살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젠 5나노를 넘어 공정이 더 어려운 4나노 2세대 공정도 개발 중이거든요. 이런 노력 덕분인지 삼성은 브랜드 가치 아시아 1위, 글로벌 상장사 시가총액은 21위를 달성했고요. 기업 가치는 세계에서 1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삼성의 미래 기술은 세계적인 학술지에도 잇따라 게재되고 있죠.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약진도 눈에 띕니다. 삼성과 함께 한국의 반도체를 이끌고 있는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초격차를 만들고 있고 더 나아가 4차 산업의 핵심인 AI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려던 일본마저도 한국 D램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외의 다른 분야에선 LG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LG가전은 세계 가전제품의 절대 강자로 불렸던 미국의 월프를 꺾고 세계 최강의 자리에 앉았고요. 디스플레이 시장은 애플의 OLED 수주까지 따내면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멈춰있는 와중에도 한국은 다양한 분야를 선도하며 전 세계의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엄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분야에서마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일은 뭐였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인공태양 다들 들어보셨나요? 태양이 에너지를 내는 원리를 이용해 핵 융합으로 태양 같은 엄청난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요. 지금도 사실 풍력이나 수력 같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떠오르고 있지만 만약 인공태양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된다면 그 어떤 에너지원보다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닷물에서 중수소라는 연료를 무한히 얻을 수 있고 방사성 폐기물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이 엄청난 인공태양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라 불리는 글로벌 인공태양 프로젝트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까지 7개국이 참여합니다. 각국에서 만든 부품을 프랑스에서 조립해 2025년까지 완공하는 게 목표죠.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서 지난달까지 6,18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벌어들였습니다.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나라들을 리드할 수 있었던 건 한국의 인공태양 K스타가 1억 도에 달하는 초고온 플라즈마를 무려 8초간 유지하면서 세계 핵융합 연구에 새 역사를 쓰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터의 핵심 부품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유지하는 그릇인데요. 현재 세계에서 가동 중인 핵융합 실험 장치 중에서 이터와 똑같은 방식은 한국의 K스타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험과 실험 데이터는 그대로 이터에 적용됐고 이터국제기구의 기술사무차장과 건설부문장 모두 한국 과학자가 맡게 됐죠. 게다가 이 역사적인 순간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환영사와 더불어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의 정상급 인사의 영상과 서면 축하 메시지까지 이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 저널 사이언스지도 이터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250억 달러 규모의 이터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정표를 통과했다며 극찬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인공태양은 꿈의 에너지라며 세계가 지혜를 모으면 인공태양이 인류의 미래를 밝게 비출 것이라고 답사를 남겼죠. 한때 과학 약소국이었던 한국은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 에너지 대혁명을 일으킬 태양 에너지를 만들며 과학으로 세계와 함께 연대와 협력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터 프로젝트에서도 224개의 한국 기업들이 참여했고 난이도 높은 핵융합로 진공용기 본체와 포트부터 삼중수소 저장 공급 시스템과 전원 공급 장치 등 대부분의 주요 핵심 장치들을 공급했습니다. 또 인공태양을 조립할 스패너와 펜치 등 기본 부품까지 만들면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인공태양을 연결하는 장비의 90%를 모두 한국에서 개발해냈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한국의 질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핵융합을 이용한 인공태양뿐만 아니라 실제 태양을 이용한 태양광 기술도 선도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린 뉴딜을 선도할 태양광 기술은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아무리 중국이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보려고 해도 기술적으로는 너무 크게 차이가 나서 비교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리고 한국은 전 세계 수소 경제와 수소 에너지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수소 차량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6월부턴 세계 최초 최대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부생수소 연료전지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연료로 활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고효율 발전 시스템입니다. 대기 오염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초미세먼지까지 거를 수 있는 내장 필터가 있어 공기 정화도 됩니다. 게다가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안정적이고 설치 면적당 발전량도 큽니다. 미국의 언론사 블룸버그는 이러한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유엔과 유럽에서도 그린 뉴딜에서 앞서 나가는 한국과 협업을 원하고 있죠. 정세균 국무총리도 세계 최초 부생수소 발전소 준공식에서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린 뉴딜을 통해 수소 경제 세계 1위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듯 한국의 수소 경제는 전 세계 수소 연료전지 보급량의 40%를 차지할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2040년엔 수소 산유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소 경제 컨트롤 타워를 세워 전 세계 수소 경제를